여러분, 앞으로 3년 안에 월에 얼마 벌고 싶으세요? 오늘은 이거부터 댓글에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3년 안에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주인공이 파산 상태에서 나는 3년 안에 적어도 매월 10만 마르크의 소득을 올린다 라고 적었습니다. 당시 환율 기준으로 7천만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은 1억이 넘는 돈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보도 셰퍼 부의 레버리지입니다. 앞서 소개한 10만 마르크를 쓴 주인공이 바로 보도 셰퍼죠. 그리고 파산 상태였던 그가 월 1억을 버는 데까지는 딱 2년 반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 셰퍼는 보도 셰퍼의 돈부터 시작해서 전세계적 베스트셀러만 여러 권을 집필한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공 코치 중 한 명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댓글 쓰기만 한다고 여러분이 한 번에 그 돈을 벌게 될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도 셰퍼 부의 레버리지에서는 고소득자들이 지키는 15가지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보도 셰퍼는 이 계명들을 지키면 누구나 월 1억 이상의 고소득자, 나아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중에 저에게 인상 깊고 좋았던 5가지 계명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계명,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한다. 진부한 자기계발 조언 넘버 1. 좋아하는 일을 해라죠. 아, 또 나왔네 뻔한 소리 하네 싶으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보도 셰퍼가 사랑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 안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열정적으로 뛰어들기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무기력한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때때로 당신에게는 자신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을 해낼지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당신에게 달려있다. 재능과 흥미가 명확해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즐거우면 너무 좋죠. 완벽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뚜렷한 적성이나 흥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한다 해도 그 일 속에는 하기 싫은 일도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요리를 정말 좋아하는 식당 사장님도 머리 아프게 직원 관리해야 할 수도 있고, 콘텐츠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하는 저도 세금 관련 일을 처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보도 셰퍼는 사랑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하지 않고 눈앞에 어떤 일이 있건 그 일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진짜로 그 일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뭔 헛소리야 싶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일상만 복귀해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분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의 차이를 기억해 보세요. 일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일도 술술 풀리고 힘든 일을 해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막 그냥 행복해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단 1분 1초도 일하기가 싫고 아휴 언제 끝나냐 이렇게 한숨만 나오기 마련입니다. 일은 달라진 게 없는데 차이는 딱 하나, 우리의 태도뿐인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싫은 일, 죽지 못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는 내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행하겠죠? 불행할 뿐만 아니라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식당과 안 되는 식당의 차이를 아세요? 잘 되는 식당은 들어가면 인사부터 다릅니다. 직원들이 다 유니폼 맞춰 입고 어서오세요 인사부터 제대로 하고 팀워크와 활기가 막 느껴집니다. 그런데 안 되는 식당은 일단 사장님이 나와보지도 않고 목소리도 작게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맙니다. 그런데 잘 되는 식당 사람들은 뭐 서빙이나 요리가 너무 즐거운 천상 서비스업 천재들만 모아놔서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힘차게 재미있게 일하기로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그 선택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고 그게 손님들에게 전달되니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이 일을 좋아한다 라고 선택하면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하면 일도 더 빨리 되고 일 자체가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당신도 한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할 때 매번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생각보다 그 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곧 그 일 자체를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일하기 싫어하니까 집중을 안 하고 휴대폰 뒤적거리고 이메일 자꾸 열어보고 괜히 커피 한잔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집중하면 사실 일은 금방 끝나요. 처음엔 일이 좀 하기 싫더라도 그 일을 좋아하기로, 집중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과가 나고,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진짜로 일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빨리 실천할 수 있는 자기계발 비결은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게임을 하듯 임하라. 자신의 일을 게임처럼 바라보는 사람은 쉽게 접근한다. 반면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는 사람은 경직된 채 우아하지 않은 방식으로 활동하며 결국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제동을 건다. 일을 사랑하라의 연장선으로 일은 게임하듯 해야 합니다. 게임은 어떻게 하죠? 정장 입고 정자세로 앉아서 근엄한 표정으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게임 의자에 거의 안기듯이 편하게 누워서 심각하게 고민 안 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이 쳐들어오는 대로 자유롭게 플레이합니다. 한 번 죽었다고, 한 골 먹었다고 막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에 빠져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과정을 즐기고 혹시 죽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리스폰 되면 이렇게 플레이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저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가볍고 유연한 마음으로 전략을 세우고 행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도 셰퍼는 일도 이렇게 게임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유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딱딱하게 일합니다. 사무실 책상 모니터 앞에 앉아서 심각한 표정으로 엑셀 차트 보거나 타이핑을 하고 있죠. 물론 일상적인 단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때는 이런 집중 모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소득 올리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소득은 엑셀이나 워드를 잘 만든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이디어에서 나옵니다. 아이폰이라는 아이디어가 애플을 만든 거지, 휴대폰 조립 정교하게 하고 재무제표 잘 정리하는 게 애플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잘 생산하려면 게임처럼 접근해야 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하고 실패하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플레이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다르게 해보고 다소 미쳐 보이는 아이디어나 행동일지라도 뭐 어때? 재밌잖아 하고 해볼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꼭 대단한 미친 아이디어를 만들려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좀 게임한다 생각하고 일에 가볍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한 판 하듯 가볍게 시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길 수 있구나 하듯 이렇게 마케팅을 했더니 구매 전환이 높아지네? 이건 소비자 반응이 별로네? 이렇게 가벼운 접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게임하듯이 일해야 행동력이 올라갑니다. 게임하듯 일해야 유연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 자신감을 키워라. 개인의 성공은 자신감이 얼마나 되느냐에 좌우된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수입은 자신감과 직접 비례한다. 자신이 이룬 성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자신이 임금 인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때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자신감의 크기가 곧 성공의 크기입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능력 때문입니다.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책에서는 우리의 능력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고 주관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1시간에 몇 개 만드냐로 평가하는 단순 제조업이라면 모를까, 누가 더 잘 가르치냐, 어떤 가게가 더 친절한가, 이런 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숫자로 측정하겠습니까? 그냥 서비스 받는 사람의 취향을 저격하면 그게 잘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선 실제 능력 못지않게 능력 있어 보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능력을 자신감이 결정합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키워야 합니다. 세상은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는 능력이 있지만 겸손해서 글쎄요 하는 힘숨찐보다 능력이 조금 딸리지만 물론이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법입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어 보이면 일단 기회가 가고, 기회를 얻으면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 실력이 늘고, 실력이 늘면 오, 나 진짜 잘하네 하면서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자신감을 키우면 자신감에 맞게 능력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감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보도 셰퍼는 성공일기를 쓰라고 말합니다. 성공일기란 오늘 있었던 사소한 성공, 성취를 하루를 마치기 전에 노트에 적어보라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밝게 인사를 건넸다, 과식 안 하고 절제했다, 30분 운동했다, 뭐 이런 사소한 것들도 다 괜찮습니다. 남들은 성공이라 부르지 않는 이런 작은 것들도 적다 보면 우리의 눈이 점점 실패보다 성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점점 더 성공이 잘 보이고, 그러니 성공 경험이 쌓여 결국 자신감이 커집니다. 자신감을 키우세요. 자신감의 크기가 여러분이 벌 수 있는 소득의 크기이자 곧 성공의 크기입니다. 네 번째 계명, 도움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을 돕는 것이 좋다. 당신이 일하는 기업의 사장은 당신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사람인지 가라앉히는 사람인지를 아주 빠르게 알아차린다. 직원들의 밝은 분위기는 생산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만 있으면 팀 분위기가 살아나고 웃음이 가득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있으면 싸우고 언성이 올라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99%의 사람들은 비록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과 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므로 보도 셰퍼는 도움과 기쁨을 나눠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라고 묻고,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요. 인사를 먼저 건네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긍정적 태도는 곧 그 사람의 평판이 됩니다. 더불어 앞서 말했던 자신감까지 함께 갖추면 금상첨화겠죠.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사람과 합니다. 기왕이면 함께할 때 즐거운 사람에게 일을 맡기려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도움과 기쁨을 나누며 내가 가는 곳마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직원이라면 사장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연봉을 줘서라도 여러분과 일하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더 많은 거래처가 여러분을 거래 상대로 선택할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도움과 기쁨을 나누며 긍정적인 평판을 쌓으면 이 평판은 기회가 됩니다. 더 많은 기회는 결국 더 높은 소득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계명, 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사소한 일에 흥분하지 마라. 당신이 목격하는 모든 일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누군가가 흥분하는 일을 보면 정신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버는 돈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만큼입니다. 부자의 그릇, 돈의 속성 같은 부에 관한 서적에서 그릇을 키워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 돈이 쏟아져도 다 담지 못하고 흘려보내기 마련입니다. 그릇을 키우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흥분하지 않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꼭 있죠. 사소한 일에도 욕설이 나오고 언성 높이고 얼굴 벌개지는 사람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거래처가 내가 뭐 좀 부탁하면 얼굴 벌개져가지고 아 그러면 안 되지 그거 너무하네 하고 소리치고, 직원에게 부탁했는데 직원이 그걸 왜 제가 해요 하고 성내면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으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일에 흥분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그릇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사건이나 문제들 중에서 흥분하고 성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운전하다 내 앞에 누가 끼어들었다, 예의 없는 메일을 보냈다, 카톡 씹었다, 시킨 일 똑바로 안 했다, 뭐 이런 사소한 것들 뿐이죠. 물론 사람인지라 짜증날 수 있고 순간 욱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릇이 큰 사람들은 이내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인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사소한 실수도 품어주고 더 부드럽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드러운 대처는 다시 한번 내 평판을 올립니다. 앞서 도움과 기쁨을 나누는 일처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소득을 올리고 싶다면 먼저 그릇을 키우고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소득을 만드는 5가지 계명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라, 게임하듯 임하라, 자신감을 키워라, 도움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고소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영업을 어떻게 해라, 마케팅을 어떻게 해라, 이런 물건을 팔아라 하는 기술적인 조언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태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투자 회사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도 사업 아이템, 시장성도 물론 보지만 그것보다 대표의 자질과 태도를 가장 비중 있게 본다고 합니다. 왜냐? 무슨 일을 하든 태도가 제대로 된 사람은 뭐를 해도 잘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한 책의 제목은 부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부를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는 대출을 끌어 부동산을 사는 것도 주식 선물 거래, 코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 수익률이 가장 높은 자산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자를 만드는 계명을 기억하셔서 나 자신의 그릇을 키울 때 큰 부는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는 대략 33억 정도의 자산이 있다고 합니다. 연봉이 1억이라 해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33년이 걸리고 50% 저축한다 치면 66년이 걸리는 거죠. 물론 상위 1% 사람들이 월급만 모아서 저걸 번 게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한 게 가장 클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이 전부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된 건 또 아니더라는 겁니다. 압도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2022년 기준 자산 상위 1% 가구의 평균 소득은 연 2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또 당연하진 않은 게 부자들이 자산만 많은 게 아니라 일단 소득 자체가 높은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소득을 높이고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의 레버리지입니다. 이 책을 참고해 열심히 돈 아껴서 투자해라는 뻔한 조언 말고 압도적으로 소득을 높여 상위 1%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팔 수 있는 일을 해라.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팔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팔 수 있는 일이 뭐냐고요? 그냥 딱 생각해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남한테 팔 수 있냐?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도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자리를 소유한다는 의미는 그리 큰 가치가 없을 때가 많다. 직장인은 자신의 일자리를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동안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깨지고 만다. 여러분이 삼성을 다니든 애플을 다니든 제 자리에서 일하실 분 직업 팝니다 하면 팔 수 있나요? 못 팝니다. 사장님, 제가 이 친구한테 직업을 팔았는데요, 내일부터 이 친구가 근무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미친놈 소리만 들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팔 수도 없을 뿐더러 직장 생활을 하며 받을 수 있는 급여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대표적이죠. 물가 상승률로 임금 올라가는 거 그 정도 제외하면 그냥 평생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엑셀표로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도 정해져 있지, 팔지도 못하지. 그럼 당연히 월급만 가지고는 부자 될 길이 없는 겁니다. 자영업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90% 정도의 자영업자들은 제 매장 팝니다 라고 하면 잘해야 시설비, 관리비 조금 받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목이 좋을 때, 장사가 잘 될 때 이야기지 철거비를 내야 하거나 돈을 주고 넘겨줘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기업은 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애플, 여러분도 살 수 있잖아요. 주식 사면 되니까. 거기에 이런 기업을 사고 팔 때는 PER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주식시장에서 PER이 10이라는 말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회사가 버는 이익의 10배라는 소리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회사를 살려면 앞으로 이 회사가 10년 동안 벌 돈을 미리 계산한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팔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가게를 넘기고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미래 수익까지 반영해서 지금 버는 돈의 5배, 10배 혹은 그 이상 가격에 팔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 어떤 사장님들은 권리비 조금 더 받을까 말까 한데 어떤 사장님들은 10배가 넘는 가격을 받으면서 회사를 팔 수 있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스템입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한 기업가에게 자유란 없다.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는 기업가는 결국 자신의 노동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사장이 일을 안 하면 올스톱 되는 회사는 미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회사를 사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이죠. 투자자들은 자기가 일하려고 회사를 사지 않아요. 그냥 회사는 알아서 잘 돌아가고 돈 벌어주면 자기는 소유권만 갖고 있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웃돈을 내면서까지 자동으로 돌아가는 회사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명 빠지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 이건 회사를 사는 게 아닙니다. 폭탄을 사는 거죠. 그렇다면 큰 돈을 벌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나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꼭 삼성전자, 애플 같은 대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식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장이 주방에서 맨날 요리하고 있고 요리 비법도 아무도 안 알려줘. 이런 식당은 못 팝니다. 그런데 조리법이 완전히 매뉴얼화 됐습니다. 거기에 프랜차이즈가 돼서 지점도 여러 개가 있어요. 지점 하나 망해도 돈을 잘 법니다. 이런 회사는 당연히 팔립니다. 유튜브 채널도 제 채널처럼 한 사람이 다 하는 채널은 못 팝니다. 꼭 제 채널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아이콘화 돼서 이끌어가는 채널은 잘 못 팔아요. 슈카월드 같은 대형 채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사업은 팔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죠. 그런데 지식인사이드 채널처럼 채널 주인은 등장하지 않고 전문가 초청한 인터뷰 형식으로 돌아간다. 채널 주인이 누가 되든 조회수에 상관이 없다. 이런 형태라면 만약 콘텐츠 기획을 채널 주인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작가와 PD가 돌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팔릴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든 팔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교훈을 기억하세요. 내 일을 팔 수 있는 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꿀 방법을 고민하고 그럴 수 없다면 부업으로라도 팔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월급의 한계를 뛰어넘어 고소득을 올리는 비결입니다. 둘째, 차별화하라. 우리가 큰 돈을 못 버는 이유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배의 법칙의 저자인 그랜트 카도는 이름 없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이 특정 분야에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쟁자도 아마 비슷한 실력을 갖췄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선 누가 더 미세하게 실력이 좋고 나쁘냐,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누가 더 유명하냐, 누가 더 눈에 잘 띄냐 싸움이에요. 스타벅스보다 맛있는 카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타벅스가 더 유명합니다. 스타벅스 매장이 더 많으니까 눈에도 잘 띕니다. 거기서 게임이 끝납니다. 즉, 소득을 압도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압도적인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력이 가장 중요한 건 운동선수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 눈에 띄는 것입니다.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차별화입니다. 모든 직군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은 동일하다. 남들과 차별화할 방법을 찾아라. 남들도 다 하는 일을 한다면 당신의 가치는 사막에 널린 무수한 모래알이나 다를 바 없다. 제 아무리 최고의 모래알을 가졌다 한들 결국 전혀 다를 것 없는 모래알일 뿐이다. 모래알은 아무리 예뻐도 모래알일 뿐입니다. 압도적인 소득을 올리고 싶다면 모래알이 아니라 모래 속의 진주가 돼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차별화입니다. 차별화하라는 게 진짜 남들은 아무도 안 하는 블루오션을 찾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블루오션에선 아주 가끔 초대박이 납니다. 그런데 일단 블루오션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젠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블루오션이 커지면 대박이 날 수 있겠지만 그냥 끝까지 아무도 안 찾는 인기 없는 분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성공은 반대로 레드오션에서 나옵니다. 한 분야가 레드오션이 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좋아하고 많이 몰렸다는 뜻이에요. 무엇보다 그 시장 자체에 돈이 많다는 뜻이죠. 10억짜리 시장에서 1등에서 10억 버는 것보다 100조짜리 시장에서 100억 버는 게 더 쉽습니다. 차별화하라는 말의 뜻은 레드오션 시장에서 딱 하나 다른 점을 더하라는 말입니다. 레드오션 시장은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리 1등 업체여도 모든 고객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빈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빈틈을 정확히 공략하는 단 하나의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카페 1등 스타벅스를 보면서 대부분은 따라해야 합니다. 점원이 고객 응대하는 방식이라든지 매장 청결도라든지 이런 건 다 따라해야 돼요. 단 딱 하나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타벅스 다 좋아.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러워. 그러면 조용히 책 읽고 싶은 자기계발러들은 좀 다른 곳을 찾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탄생한 게 자청님이 만드신 욕망의 북카페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좋아요. 뭔가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면 한 번쯤 가봐야 할 것 같고 뭔가 그래요. 책을 읽는데 최적화된 공간이라는 차별점을 두니 그게 매력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차별화 포인트를 마케팅으로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이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리뷰 채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왜 제 채널을 보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제 전달력을 이유로 꼽아주십니다. 그런데 왜 제 영상은 전달력이 좋을까요? 저는 그냥 책 내용만 요약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느낀 생각과 감상, 적용들을 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좋다 생각하는 내용이다 보니 더 확신을 실어서 또한 확신이 느껴지게 또박또박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 다 하는 책 리뷰하면서도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추가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것뿐입니다. 눈에 띄려면 차별화를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 거창한 것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단 한 가지를 다르게 하세요. 그게 바로 레드오션 속 수많은 경쟁자들로부터 나를 구별해주는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 규칙을 바꿔라.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는 말에 속지 말기 바란다. 모든 규칙을 만든 것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 모든 규칙은 사람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당신이 규칙을 바꿀 수도 있다. 당신이 행하는 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객관적 척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의 가치는 항상 주관적이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벌 수 있는 돈, 특히 월급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공무원은 나라에서 아예 연봉이 정해져 있고 회사도 내규로 연봉 테이블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도 제외하고는 사실 이 규칙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가 법은 아니잖아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소득을 높이고 싶다면 회사에서 규칙으로 정한 대로 월급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 너 무슨 미국 사람이냐? 우리나라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최근에 드로우 앤드류 채널에서 류딘스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딘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젊은 창업가 김민준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민준 씨는 22살 나이에 본인이 창업한 브랜드를 대웅제약에 매각하면서 동시에 대웅제약의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연봉 협상을 했는데 당시 신입 인턴 초봉이 약 3천만 원 수준이니까 내가 3명치 일할 테니까 3명치 연봉 달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연봉을 받았고요. 물론 이건 극단적 사례입니다. 회사를 매각하면서 팀장급으로 들어간 거라 일반 채용과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웅제약이라는 꽤 큰 중견기업급에서도 연봉 테이블을 무시하는 이런 예외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막 연봉을 극단적으로 3배, 4배 끌어올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봉 테이블을 뛰어넘는 연봉 상승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기업에서도 공개 채용 말고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를 찾아 모셔올 때는 연차 이런 거 상관없이 상대가 요구하는 연봉에 맞춰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더 할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있게 제가 2명치 일할 테니까 연봉은 1.5배만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사장이 싫어할까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미친 거 아니야? 꺼져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몇몇 사장님들은 야, 이놈 봐라? 뭐 하는 놈이지? 하고 좀 더 지켜보고 싶을 겁니다. 지켜봤는데 실제로 일을 잘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연봉 올려줄 수 있죠. 진짜로 2명, 3명 몫을 하진 않더라도 평균 이상만 가도 이놈 봐라? 괜찮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소득 상승을 추구하려면 채용 조건이나 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 공개 채용으로 들어가는 것보단 직접 일을 제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보도 셰퍼는 책에서 채용을 하고 있지 않은 회사를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회사에 찾아가서 제가 할 일이 없을까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 이런저런 가치를 줄 수 있고 매출을 얼마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나랑 일하자. 이렇게 동등한 관계에서 제안을 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 거절당할 겁니다. 미친놈 소리도 들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실력도 없는데 뻥을 치는 게 아니라면 정말 그 회사에 그런 가치를 줄 수 있다면 누군가는 그 제안에 응할 거고 여러분에게 높은 소득을 줄 거라고 보도 셰퍼는 말합니다. 왜냐? 기업가들은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일단 제안을 하는 것 자체로 사람이 더 능력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맨날 사장님 저 월급 얼마 올려주세요, 아니면은 일 좀 빼주세요, 이거 저 일 아니에요, 이런 직원들만 보다가 누가 와서 제가 2, 3인분 하겠습니다, 돈 더 주세요 하면은 일단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자신감이 넘치면 일단 더 능력 있어 보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우리의 능력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로 일하는 직종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능력은 그냥 상대방이 얘 능력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게 능력 있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제안을 하면 사람이 더 자신 있어 보이고 그게 나를 더 능력 있어 보이게 만듭니다. 더 능력 있어 보이니 더 높은 소득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규칙을 바꾸세요. 세상 대부분의 규칙들은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선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규칙을 바꾸고 만들어야 합니다. 1년에 수억, 수십억 연봉을 올리는 부자들이 금수저 물고 태어났거나 재능이 넘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운동선수, 연예인 정도입니다. 나머지 경우는 그저 우리와 다른 방법을 실행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오늘은 그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팔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자본주의에서 압도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팔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장이 없어도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팔면 지금 벌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까지 인정받아 팔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스템, 즉 기업을 만들어 파는 건 근로소득세보다 세율도 엄청 낮습니다. 20%만 내면 돼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팔아야 압도적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차별화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문성이 아닙니다. 다름입니다. 다름을 만드는 차별화 방안을 고민하세요. 레드오션 속에서 나를 튀게 만들어줄 단 하나를 찾으세요. 규칙을 바꾸세요. 모든 규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소득을 높이기 위해선 연봉 테이블, 회사 내규로 정해진 급여를 받아선 안 됩니다. 직접 규칙을 만들고 새로운 규칙을 제안할 때 압도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돈이 당신의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누군가 그 손가락을 망치로 세게 내리쳤다. 이때 당신은 괜찮아, 손가락 하나 다친 건데 뭐 아직 손가락이 4개나 있잖아 라고 태연히 말하겠는가, 아니면 온 신경을 아픈 손가락 하나에 쏟겠는가. 여러분에게 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은 인생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다만 한 손가락이 다치면 그 손가락에만 모든 신경이 쓰이듯 돈은 인생의 다른 모든 부분을 망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니 건강, 인간관계, 감정, 인생의 의미 등 삶의 다른 영역들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선 충분히 많은 돈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충분히 많은 돈이란 작게는 일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 크게는 내 행복에 중요한 것들을 누리기 충분한 돈을 뜻합니다. 누가 그걸 몰라서 안 하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목표를 가장 빨리 정확히 달성하는 법은 그 목표를 이미 이룬 사람에게 배우는 겁니다. 30살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전설적 투자자이자 세계 최고 멘탈 코치인 보도 셰퍼가 그의 전설적 저서 돈을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마인드, 방법을 알려줍니다. 보도 셰퍼의 돈에 담긴 부자를 만드는 3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경제적 자유로 가는 안내서 보도 셰퍼의 돈 시작합니다. 첫째, 책임져라. 모든 책임은 항상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재산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책임은 국가의, 주변 여건에, 배우자의, 교육에, 건강에,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에 있지 않고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비밀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야가 빠진 존재라 일이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남 탓을 합니다. 주식 폭등장 올라탔을 때는 내가 주식의 신이다 생각했다가 폭락장이 오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반도체 사이클이니 금리 인상이니 온갖 설명을 갖다 붙이는 것처럼 말이죠. 보도 셰퍼는 모든 일은 당신 책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 그럼 러시아 전쟁이 나 때문이냐? 난 비투도 안 했고 일만 했는데 물가가 올라. 이게 왜 내 책임이야? 맞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죠. 그러나 그래도 지금 현실에 우리 책임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대해선 항상
책임이 있다. 상황이 아무리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이어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지 결정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과 같은 주식 부동산 폭락 장세를 우리가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블랙스완에 좌절하며 무지성 매도할 수도, 보유한 자산 중 위험도 높은 자산을 매각하고 우량한 자산을 저가에 매입해 포트폴리오 재구성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투자는 위험해라며 가지고 있는 돈을 소비에 탕진할 수도, 진짜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면 매입할 자산이 무엇인지 미리 공부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상황에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타인, 국가의 책임을 떠넘기면 이는 인생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셈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인생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행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부동산, 코인 시장에서 수많은 부자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보며 운 좋네 라고 말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운은 다른 누가 아닌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자산이 폭락했을 때 그 자산을 사기 위해선 일단 평소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임을 포착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짧은 바닥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죠. 즉 평소 꾸준한 저축, 투자 공부 등 준비 과정이 행운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 돈에 관한 모든 책임을 떠맡으세요. 책임을 떠맡고 미래를 만들어가세요. 내가 지금 돈을 모으지 못한 것도, 투자 실력이 부족한 것도, 저번 투자 기회 못 잡은 것도 다 내 책임입니다. 책임을 떠맡는 게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모든 변화를 내가 만든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지속할 때 행운까지 우리 것이 됩니다. 책임을 떠맡을 때 변화가 생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책임지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절제하라. 보도 셰퍼는 어느 날 후견인과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견인이 커피를 바닥에 들이붓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보도 셰퍼에게 후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커피는 아무 쓸모없이 바닥에 흘려진 당신의 재능입니다. 커피가 아무리 고급이어도 잔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절제력이 없으면 당신 재능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돈뿐 아니라 인생 모든 영역에서 성공 필수 조건이죠. 공부, 운동, 인간관계 모든 분야에서 목표를 이루려면 목표 달성을 막는 행동을 삼가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주제로 하는 영상이니 철저히 돈과 관련된 절제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관련해 가장 절제가 필요한 부분은 절약, 저축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돈을 붙잡아 둘 때만 부자가 된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저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고소득자일 뿐이고, 로버트 기요사키 표현을 빌리면 소득 명세서상 부자일 뿐입니다. 진짜 부자는 저축을 통해 자산을 쌓고 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축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저축 좋은 거 다 아는데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막연히 아껴 써야지 하고 생각만 해서입니다. 보도 셰퍼는 저축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저축을 스스로에게 주는 급여로 처리하는 겁니다. 회사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합니다. 회사 물품 사고 투자한다고 급여 안 주면 그 회사는 순식간에 망합니다.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쓸 만큼 쓰고 남는 금액을 저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저축하려면 회사가 직원들 월급 주듯 매월 일정 금액을 스스로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적금에 먼저 돈을 넣고 남은 금액만 쓰면 싫어도 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냥 아껴 써야지 생각만 하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자꾸 튀어나와 내 저축을 갉아먹습니다. 저축과 비슷하지만 또 큰 절제력을 요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빚입니다. 빚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빚에도 좋은 빚, 나쁜 빚이 있습니다. 좋은 빚은 이자 이상 추가 수익을 만드는 자산을 사는 데 드는 빚이고, 나쁜 빚은 소비를 위한 빚입니다. 보도 셰퍼는 소비를 위해 빚을 지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위한 빚을 집니다. 필요 이상의 집, 차, 옷 등을 사기 위해 빚을 지면 물건 살 때 빚지고 과한 유지비 때문에 계속 더 큰 빚을 지게 됩니다. 대출금 갚느라 허우적대는 부자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역시 절제가 필요하죠. 보도 셰퍼는 빚을 갚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지출을 모두 기록하라, 신용카드를 찢어버려라,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라 등등 말이죠. 그런데 이런 방안들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50대 50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수입이 들어오면 50%만 빚 갚는 데 쓰고 50%는 별도로 저축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아까는 빚 갚으라면서.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에게 1억의 빚이 있고 월 100만원씩 빚을 갚을 수 있다면 빚 갚는 데만 100개월, 8년이 넘게 걸립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투자 기회가 지나갈까요? 앞서 책임져라 원칙에서 말했듯 현금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빚 갚는 데만 허덕이면 8년이란 시간 동안 그 어떤 행운도 잡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현금을 비축해 놓으면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을 올려 결과적으로 빚도 더 빨리 갚고 투자 실력도 늘려 경제적 자유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습니다. 빚 갚는 것만 해도 절제력이 필요한데 그 와중에 저축까지 함께 하려면 정말 엄청난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소비를 참고 예산과 생활 패턴을 정해놓는 등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틀에 박힌 삶을 인내해야 하죠. 그러나 절제력을 발휘해 목표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절제하라. 자유는 자신이 계획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수입을 높여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능력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어. 과연 그럴까요? 당신의 수입은 당신이 경제시장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하는 것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경제시장은 당신을 미워하지도 예뻐하지도 않는다. 당신의 가치만큼 당신에게 지불할 뿐이다. 혹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가가 올라서 자녀가 대학에 가서 돈이 필요해서 봉급 인상이 필요합니다. 보도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과 기회는 필요에 답하지 않고 능력에 답한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봉급이 인상되지는 않는다. 묵직한 팩트 폭행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딱 우리가 세상에 기여하는 만큼 급여를 제공합니다. 물론 회사가 가족 같은 회사여서 직원 착취하고 사장 배만 불리면 탈출해야겠죠. 요점은 시장은 내 가치만큼 급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럼 급여를 올리고 싶다면 내 가치를 올리면 됩니다. 봉급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높은 봉급을 받아내는 것이다. 보도 셰퍼는 내가 얼마 벌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 말합니다. 회사가 정해준 일만 정해진 방식대로 한다면 회사가 정해준 월급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고 급여 외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더욱 내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올려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보도 셰퍼는 책에서 최대 수익 공식을 소개합니다. 이 공식은 자질, 에너지, 인지도, 자기 가치, 아이디어 총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질이란 여러분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해당 분야 최고와 비교할 때 여러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항목입니다. 에너지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에 쏟아부을 수 있는 혹은 지금 쏟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 직업에 대한 애정도입니다. 인지도는 여러분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 혹은 여러분이 얼마나 알려진 사람인지를 뜻합니다. 자기 가치는 자신감 혹은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믿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아이디어란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정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실천하는 실천력 정도를 뜻합니다. 자질, 에너지, 인지도, 자기 가치, 아이디어 이 5 항목을 최저 1점, 최고 10점으로 각각 평가해 보세요. 일반적인 직장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업무 능력은 평균이라 치고 5점, 아직 열정이 많이 남아있다 치고 7점, 평범한 직장인이 인지도 높을 리가 없으니 3점, 자존감은 높아 자기가치 8점, 창의적이고 실천력이 좋아 아이디어 7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점수들을 모두 곱하고 거기에 500을 곱하면 여러분이 한 달에 벌 수 있는 최대 소득이 나옵니다. 방금 예시로 든 직장인의 경우 5 곱하기 7 곱하기 3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500을 하면 29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식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10점 만점인데 유일하게 인지도는 100점 만점입니다. 예시로 들었던 평범한 직장인이 나머지 능력은 다 똑같은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해서 인지도가 30으로 올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최대 수익은 이제 294만 원이 아니라 2,94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핵심 비밀이 드러납니다. 바로 인지도를 높이는 겁니다. 보도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상품을 시장에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라. 자신을 알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라. 절대 잊지 말아라. 유능한 전문 인력과 좋은 정보는 오늘날 도처에 널려 있다. 유능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당신 몫이다. 인지도가 곧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실력은 기본이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면 결과를 결정하는 건 인지도입니다. 수억, 수십억 수입을 올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0만 유튜버인 기우쌤의 본업은 미용사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130만 채널이니 대한민국 미용사 중 가장 돈 잘 버는 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미용 기술이 가장 뛰어난 분일까요? 물론 실력이 뛰어나시지만 순수히 기술만 놓고 봤을 때 1등이라고 쉽게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펌을 이분보다 잘하는 사람도 어딘가 있을 거고 커트
아르바이트를 더 잘하는 분도 분명 어딘가 있을 겁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 강사들보다 수업 잘하는 선생님들 전국에 많을 겁니다. 백종원 선생님보다 요리 잘하는 분들도 많죠. 그럼에도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큰 돈을 버는 이유는 인지도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수입을 높이기 위해선 여러분도 인지도를 올려야 합니다. 이게 꼭 유튜브 같은 SNS 스타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면 강의를 한다든지 전공 분야에 관한 글을 쓴다든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 생각해도 열심히 내 이름을 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기억하세요. 자질, 에너지, 인지도, 자기 가치, 아이디어 중 가장 중요한 건 인지도입니다. 인지도를 올리면 수입이 늘어납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경제적 자유에 보다 빠르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좋든 싫든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한 우리는 평생 돈을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빨리 정복할수록 인생의 더 많은 부분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책임지세요. 모든 경제적 현상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절제하세요. 절약하고 빚을 갚고 목표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세요. 수입을 높이세요. 인지도를 쌓아 더 빠른 속도로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세요. 보도 셰퍼의 돈은 돈을 주제로 한 책이지만 인생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인드에 더 중점을 둔 책입니다. 독일어 초판이 1998년에 출판된 오래된 책인데 지금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 마인드를 제공하는 명저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책이 그다지 친절하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책 구성이 아니라 단편들을 모아놓기만 한 것 같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렇지만 책에 담긴 지혜와 통찰만큼은 정말 시대를 불문하고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위기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돈을 정복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 책을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유튜브엔 부자 되는 법에 관한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저도 그런 책들 많이 소개했죠. 그런데 이런 류의 콘텐츠들은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목표를 100번 쓰고 읽어라 등 분명 좋은 내용이지만 다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내용일 때가 많죠. 그런 책 영상들 보고 나면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나도 부자 돼야지 라고 가슴은 뜨거워지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부족하면 사고가 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선 가장 확실하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3단계 공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3단계 공식은 전에 세계 최고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 영상에서 소개한 보도 셰퍼의 돈에 담긴 내용입니다. 저번 영상이 부자가 되기 위한 대원칙을 다뤘다면 오늘 영상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영상입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진짜 현실적 부자 되는 법 보도 셰퍼의 돈 시작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다음 3단계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1단계, 먼저 경제적 에어백을 마련하라. 2단계,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라. 3단계,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보도 셰퍼는 각 단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단계마다 필요한 돈을 계산하는 구체적 공식을 제시합니다. 한 단계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먼저 경제적 에어백을 마련하라. 당신의 수입이 갑자기 끊기고 당신한테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제때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자. 또는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병이 들었다고 하자. 그런 상태로 당신은 얼마 동안 생활할 수 있는가? 이런 위기 상황에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최소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적어보자. 그러면 이제 당신이 병에 걸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자. 당신이 다시 건강해져서 마음에 드는 새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최소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가? 경제적 에어백이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입니다. 경제적 에어백을 계산하는 공식은 최소 비용 곱하기 다음 직장을 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A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월 120만원을 상환합니다. 그리고 유류비, 보험비 등 차량 유지비로 월 30만원을 지출합니다. 기타 보험료 10만원, 식비 50만원,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등 공과금 20만원, 통신비, 경조사 등에 20만원 쓴다 가정하겠습니다. 다 더하면 A씨가 필요한 월 최소 비용은 250만원입니다. 거기에 A가 일하는 직종이 전기 채용을 하는 직종이라 새 직장 구하는데 최대 12개월 걸릴 수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경제적 에어백은 250만원 곱하기 12개월 3천만원입니다. 보도 셰퍼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 단계가 이 경제적 에어백을 만드는 거라 말합니다. 설사 오랫동안 아무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돈은 확보하고 있어야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 아무리 배짱 두둑한 사람이라도 뒤가 든든해야 여유를 갖고 자기 일을 해나갈 수 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필연적으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그러니 경제적 에어백을 확보하라는 말은 부자 되는 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투자든 사업이든 여러분이 처음 시도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 8할은 손실을 봅니다. 자영업자 중 75%는 5년 내 폐업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떤 도전을 하든 대략 80%는 망한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제적 에어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코로나19 같은 대형 위기가 찾아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에어백이 있다면 위기를 넘어 재도약을 꿈꿀 수 있죠. 또한 경제적 에어백은 심리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사람이 한계에 몰리면 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삐끗하면 파산이라는 생각으로 작두타듯 사업이나 투자를 하면 단기적 이익에 눈이 돌아 장기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라도 경제적 에어백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에어백이라 하니 적은 금액 같지만 3천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먼저 보도 셰퍼는 예산안을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해서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자기가 돈을 어디에 얼마 쓰고 있는지도 몰라서입니다. 저번 달에 식비로 얼마 지출하셨나요? 경조사비론 얼마가 나갔죠? 항목별로 예산을 정해놓지 않으니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며 조금씩 더 쓰는 게 내 저축액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경제적 에어백을 확보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예산안을 작성해 지출을 통제하고 내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보도 셰퍼는 경제적 에어백을 만드는 과정에선 절대 안전 투자법을 사용하라 말합니다. 예금, 적금, 보험 등 수익은 낮아도 절대 잃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은 안전한 대신 수익이 적습니다. 수익률 면에서 손해본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처음부터 고수익 투자법을 활용하면 수익이 나도 문제, 안 나도 문제입니다. 수익이 나다 보면 누구나 조금만 더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돈이 복사되는 게 보이는데 에어백이고 나발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면 안전이 먼저라는 원칙은 잊어버리고 자꾸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됩니다. 그러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수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에어백 완성 속도가 늦어지니 문제가 되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경제적 에어백은 얼마인가요?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통제함으로써 위기를 대비한 에어백을 구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시작점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2단계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라. 경제적 에어백을 확보하면 위기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에어백이 있다 해서 우리 생활이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경제적 에어백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한 경제적 에어백은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모아놓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돈은 사라지고 만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면 이자만 갖고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아놓아야 한다. 경제적 에어백은 말 그대로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순 있지만 한번 써버리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경제적 자유로 가는 다음 단계는 영구적 에어백을 만드는 겁니다. 보도 셰퍼는 이 영구적 에어백을 경제적 안정이라 부릅니다. 경제적 안정은 원금 까먹지 않고 이자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럼 얼마가 있어야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요? S&P 500 지수의 4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8%라고 합니다. 8% 이자로만 생활이 가능한 금액은 앞서 정한 최소 비용의 150을 곱하면 됩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직장인 A의 경우 300만원 곱하기 150 하면 4억 5천만원이죠. 4억 5천만원만 있으면 A씨는 당장 회사를 그만둬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다. 다만 경제적 안정은 경제적 에어백처럼 예금만 해서는 쉽게 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투자법이 필요합니다. 보도 셰퍼는 경제적 안정을 위한 40-40-20 투자법을 소개합니다. 소유 자본의 40%는 여전히 안전한 곳에 넣어두어라. 그리고 40%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투자하라. 이제 남은 20%의 돈은 공격적으로 투자하라. 40%는 안전한 예금성 자산, 40%는 상장 주식 펀드, 부동산 등 장기적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투자 상품, 20%는 고수익 상품에 나눠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단 수익을 추구하는 20%도 투기성 상품이나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곳이 아닌 장기적으로 돈을 넣어둘 수 있는 곳에 투자하라 말합니다. 입지가 좋은 토지 투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뛰어난 스타트업
스타트업 투자 등은 좋지만 파생 상품처럼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원금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에 필요한 몇 억의 돈이 요즘 시대의 부자 소리 들을 만큼 큰 돈은 아니지만 몽땅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 2단계까지도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착실하게 경제적 안정을 위한 돈을 모으면 그 이상 버는 돈은 모두 더 큰 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에어백과 안정을 갖췄을 때 진정한 부자의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2단계 경제적 안정만으로도 사실 좁은 의미의 경제적 자유는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안정까지는 말 그대로 최소한 필요한 돈이 기준이었습니다. 최소한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죠. 멋진 집, 차를 갖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부모님과 가족에게 베풀기도 하고 싶은 게 인간 본성입니다. 지나친 과욕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도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소망의 실현 가능성을 생각하지 말고 적어라. 우선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알아봐야 한다. 원하는 것들을 모두 적었으면 그 뒤에 그것을 얻는 데 드는 비용이 대충 얼마나 될지 적어보아라. 하지만 절대로 거위를 잡아선 안 되니까 큰 비용이 드는 것은 할부로 구입해야 한다. 이 경우 매달 할부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라.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할부는 120분할하고 그 밖의 것들은 50분할해라. 직장인 A씨는 강남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기준 대략 40억이라 가정하겠습니다. 120분할하면 월 3,333만원입니다. 자동차는 소박하게 제네시스급 한 대, 외제차 한 대에서 총 2억 정도, 50분할하면 월 400입니다. 1년에 해외여행 한두 번은 꼭 가고 싶어서 여행비로 1년에 2천만원, 한 달에 167만원, 운동이나 여가에 월 100만원, 부모님 용돈 한 달 100만원, 자녀 양육비 한 달 200만원, 기타 소비 200만원 정도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씨가 꿈꾸는 삶을 위해선 월 4,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도 당연히 원금 까먹지 않고 이자만으로 해결해야겠죠. 그러면 직장인 A씨의 꿈을 위해 필요한 돈은 4,500만원 곱하기 150, 67억 5천만원입니다. 최소 생활비만 가지고 계산했던 경제적 에어백, 경제적 안정과는 비교도 안 될 큰 돈이 필요하죠. 그렇기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투자법이 필요합니다. 보도 셰퍼는 경제적 안정을 달성했다면 좀 더 큰 모험을 감행하라 말합니다. 최소 20%에서 30%의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 상품을 찾으라 말합니다. 사모펀드, 스타트업 투자, 부동산 개발 사업, 레버리지 상품 활용 혹은 직접 창업 등 투자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죠. 수익이 큰 만큼 당연히 리스크도 커집니다. 그렇기에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미리 확보한 경제적 안정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겁니다. 경제적 안정이 유지되면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투자에 실패해도 다른 투자에서 난 수익이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죠. 이길 때까지 도전할 수 있다면 이기지 못할 게임은 없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선 경제적 안정이라는 발판 위에서 끝없이 더 큰 목표에 도전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선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경제적 에어백을 만들어 위기에 대비하고 경제적 안정을 쟁취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자산을 만들고 이후 더 큰 모험을 통해 큰 부를 쟁취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경제적 에어백을 채우고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도 돈이 흘러 넘칠 때 경제적 자유를 위한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성공 제1원칙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순간의 성공과 수익에 취해 지나친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순간 투자나 사업이 잘 돼도 경제적 에어백, 안정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미끄러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부를 쌓아올린 부자들은 이 3단계의 중요성을 알고 항상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벼락부자, 졸부들은 성공이 영원할 거라 생각해 과욕을 부리고 끝없이 미끄러지곤 합니다. 진짜 부자를 만드는 비밀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데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3단계를 하나하나 올라서며 성장해 가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자유를 얻기 원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께 보도 셰퍼의 돈을 다시 한번 강력히 추천합니다. 전에 제 인생책 3권을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목록에 이 책을 추가합니다.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실력 있는 코치에게 배워야 합니다. 투자를 잘하고 싶다면 부자에게 배워야 하죠. 즉 무언가를 배우려면 잘하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자기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가르치는 이들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 그들을 직접 만나기는 어려우니 그들이 쓴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도 너무 많습니다. 물론 다 읽고 직접 배우는 게 최선이지만 책만 읽는다고 능사도 아니고 그 모든 책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한 최고의 책이 여기 있습니다. 세계 최고 멘탈 코치 보도 셰퍼가 4,000권의 책을 읽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 200명을 만나고 쓴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입니다. 보도 셰퍼는 이 책을 통해 그 누구보다 큰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결국 승자가 된 위대한 이들의 공통된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에 담긴 위너들의 3가지 습관, 지금 시작합니다. 첫째, 적당히는 없다. 한 청년이 운 좋게 미국 억만장자의 멘티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억만장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자 억만장자는 종이 한 장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자네에게 어울릴 만한 목표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놨다네. 그러니 오늘부터 즉시 실행에 옮기면 된다네. 청년은 감격에 겨워 그 종이를 받아둔 후 조심스럽게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의 얼굴엔 절망스러운 기색이 맴돌았습니다. 한껏 풀이 죽은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5년 안에 100만 달러의 자산을 만들려면 1년에 20만 달러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 제 연봉이 3만 달러 정도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억만장자는 답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자 억만장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자네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비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네. 언젠가는 꼭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게 되려면 지금 당장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네.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다면 굳이 나를 찾아올 필요가 없었다네. 그러곤 억만장자는 청년을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원에는 엄청나게 큰 호박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호박만 유독 크기가 작았습니다. 그 호박은 유리병 속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만장자는 말했습니다. 삶의 목표를 맞추면 유리병 속 호박처럼 된다네. 목표의 삶을 맞춰야 한다네. 1달러를 열망하면 삶은 정확히 1달러만 주지. 이것이 내가 젊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이라네. 보도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무리야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가? 그게 당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즉시 당신 삶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다. 터닝 포인트는 어느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다.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의 전 구간을 성공한 사람들은 터닝 포인트라고 부른다.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 어제와 같은 결과만 얻을 뿐입니다. 삶의 목표를 맞추지 말고 목표의 삶을 맞춰야 합니다. 월급 200만원 받으면서 일하는 삶을 고집하면 200만원짜리 목표밖에 세울 수 없습니다. 반면에 1000만원짜리 목표, 1억원짜리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 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부업을 하던 투자를 하던 사업을 하던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1시간 안에 100m 앞까지 가려는 사람은 그냥 걸어가면 되지만 100km 앞까지 가려는 사람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수단을 찾을 겁니다. 이렇듯 무리한 목표가 발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꿉니다. 언제나 성공한 사람들은 미친놈 소리 들으며 무리한 목표를 밀어붙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삶이 목표를 결정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가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에겐 무리한 목표가 있나요? 둘째,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수많은 선택을 통해 다양한 시행착오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나이가 20대다. 이 시기에 강력한 질문은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날마다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상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당신은 그 일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도 셰퍼는 성공하려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말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해서? 아닙니다. 그 일을 진짜 좋아하는 이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일본어 수업 들으면 전교 1등도 절대 못 이기는 괴물들이 있습니다. 소위 일본 애니 덕후들입니다. 얘들은 매일 일본 만화만 보는데 지치지를 않습니다. 딴 과목은 다 바닥이어도 일본어는 무조건 100점입니다. 이렇듯 정말 즐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 와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 성공하려면 즐길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하면 늘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당연합니다.
평생 동안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 채 그냥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위너들이 말하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익숙함을 벗어나라. 대체로 사람들은 꿈과 열정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주위에서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꿈은 정작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곤 한다.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는 익숙함이다. 익숙함에 중독되면 기쁜 일이 찾아와도 기쁜 줄 모르고 불행을 겪고도 그것이 불행인지 모른다. 우리는 늘 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태반이 부모님 직업을 그대로 말하거나 교사, 공무원, 유튜버, 운동선수, 연예인 등을 말합니다. 물론 모두 좋은 직업들입니다만 아이들이 이 직업들을 말하는 이유는 그저 그 직업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직장인이라곤 부모님, 친척, 그리고 학교 선생님 정도뿐입니다. 방송을 켜면 늘 운동선수, 연예인, 유튜버들만 나오니 그나마 아는 직업들이 이런 것들 뿐인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늘 만나던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만 만나고 늘 하던 활동만 합니다. 그러니 꿈을 찾지 못합니다. 어릴 때 보던 환경과 지금 보는 환경이 달라진 게 없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꿈이 갑자기 보일 리 없습니다. 그러니 꿈을 찾기 위해선 익숙함을 벗어나야 합니다. 안 하던 일을 해보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고 새로운 장르의 영상과 글을 보고 낯선 곳에 가봐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아하지 않는 일도 열심히 하라. 보도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에도 기꺼이 몰입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 시도를 하다 보면 아하의 순간이 찾아온다. 아하, 이 일을 내가 그렇게 못하지는 않는구나. 아하, 이 일을 내가 그렇게 싫어하진 않는구나. 아하,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몰입할 때 발견된다. 지레짐작하지 말고 일단 가슴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라. 이 일은 재미없어, 힘들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일을 하기 전부터 답답하고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건 그 일이 아니라 이 일은 힘들어 라는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생업이 되면 하기 싫어집니다. 일은 나쁜 거야, 최대한 적게 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편견을 내려놓고 일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 진짜 별로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 중에서 나쁘지 않네 싶은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정말 나랑 안 맞는 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안 맞고 싫은 일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 결국에는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싫어하는 일에도 몰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점점 정말 좋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위험하다. 성공을 보장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몇 가지 일을 자주 행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그만큼 시행 횟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운을 넘어 평균의 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의 성공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사위를 한두 번 던지는 것으로 생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주사위를 던져 홀수가 나오면 100만원을 받고 짝수가 나오면 50만원을 잃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게임에 단 한 번 참여할 수도 있고 100번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몇 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00번 참여할 겁니다. 처음 몇 번은 돈을 잃을 수 있지만 끝없이 반복하면 결국 평균의 법칙이 작동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인이 한 번 주사위 던지고 50만원 잃더니 위험하니까 이제 안 할래 라고 하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제정신이야? 하죠. 그런데 현실에선 어떨까요? 호기롭게 유튜브 시작했다가 영상 두어 개 잘 안된다고 포기해버리고 주식 한두 종목 사봤다가 폭락하면 주식 투자 접어버립니다. 주사위 이야기처럼 기대 수익이 리스크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이 유튜브에 도전해서 생기는 리스크는 약간의 장비값, 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뿐입니다. 투자를 했을 때 생기는 리스크는 원금 손실뿐입니다. 그러나 둘 모두 성공 보상은 무한합니다. 계속 주사위를 던지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단 한두 번 주사위 던져보곤 안 돼 라고 결정해버립니다. 일, 투자, 사업, 인간관계, 삶의 모든 분야에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더 높은 꿈을 위해 올라가는 중에 가끔은 떨어지고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하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더 아래로 떨어질 수 없는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쁜 결정을 내리는 편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 떨어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건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성공으로 가는 벽을 오르고 있습니까? 바닥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기만 하면 결국에는 평균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리스크를 핑계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바닥에 머무르게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성공하려면 성공한 이들을 따라해야 합니다. 성공한 이들은 절대 적당히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미친 듯이 몰입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창피를 당해도 기꺼이 다시 한번 위험을 감수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은 위너들의 30가지 공통된 습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성장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은 명언 퍼레이드입니다. 머리를 때리고 가슴에 박히는 명언들로 독자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불어넣는 책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삶을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부자와 빈자, 성공과 실패,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멘탈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멘탈이 약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짝 성과를 냈다가 성공을 지속하지 못해 기억 속에 잊힌 연예인, 투자자,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를 이끄는 리더, CEO, 부자, 구루들은 모두 멘탈 연금술사입니다. 금을 만드는 기술이라는 뜻의 연금술이란 단어가 내포하듯 이들은 멘탈을 타고난 이들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재료, 즉 부족한 재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황금 같은 멘탈을 만들어낸 이들입니다. 26살에 파산했지만 30세에 백만장자가 된 보도 셰퍼는 당신도 황금 멘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서 멘탈의 연금술에서 황금 멘탈을 만드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멘탈의 연금술에 담긴 한계를 넘어 기적을 만드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상 한 편으로 성공에 필요한 멘탈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첫째, 버텨라. 버티는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이다.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공은 정말 간단합니다. 올바른 행동을 정하고 성공할 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올바른 목표와 행동을 정하고 인내심 있게 몰두하는 것, 이게 성공의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걸 못하는 걸까요? 인내심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란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다.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억지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내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열망이 올바른 기회를 얻기까지를 기다리는 것이다. 인내심이란 부정적인 것들의 공격을 견디는 게 아니었다. 긍정적인 것들이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인내심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추운 바람이나 주먹을 얻어맞으면서도 계속 참고 버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건 가짜 인내입니다. 진짜 인내는 원하지 않는 상황을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라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신인 배우가 언젠가 주연 배우로 화려하게 데뷔할 날을 기다리며 실력을 갈고 닦는 게 인내입니다. 이미 떨어진 오디션 결과 문자, 텅 빈 통장 잔고만 보며 버티자 버티자 하는 건 고문이지 인내가 아닙니다. 10년에 한 번 오는 투자 기회 잡기 위해 공부하며 시드머니 모으는 게 인내입니다. 파랗게 물든 주식 계좌 보며 버티자 버티자 하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인내란 꿈이 실현될 날을 위해 실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이 인내는 그 자체로 우리 인생 목표가 됩니다. 높은 보수와 멋진 직장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건 우리가 큰 경기를 뛰는 실력을 갖추는데 성공했을 때 얻어지는 전리품일 뿐이다. 목표는 언제나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황금 멘탈 첫 번째 비결은 실력을 위한 인내입니다. 가만히 앉아 언젠가 해뜰 날 오겠지 참자 하는 건 그냥 자위질 정신승리일 뿐입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며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진짜 인내입니다. 진짜 인내를 위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추진력입니다. 늘 움직이고 있는 중이며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속도를 내기 시작한 상태가 아니면, 다시 말해 추진력이 없으면 아주 사소한 장애물 하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반면 추진력이 작동 중이면 어떤 방해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침없이 뚫고 전진할 수 있다. 인내심을 갖고 버틴다는 것은 이 같은 추진력이 작동 중인 상태를 뜻한다. 중립기어 해놓은 자동차 밀어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에 차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많은 힘을 줘야 합니다. 준대형 차 이상 되면 진짜 젖먹던 힘까지 줘야 움직이죠. 그런데 일단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볍게 밀기만 해도 쭉 나갑니다. 진짜 인내란 굴러가기 시작한 바퀴처럼 추진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잠 줄여가며 하루 이틀 버닝하는 게 아니라 하루 1시간 책 읽기, 30분 운동하기 등 좋은 습관을 유지하며 엔진 시동을 켜두는 겁니다. 이렇게 추진력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선 속도 붙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주 조금씩 노력을 더할수록 훨씬 큰 성장 가속도가 붙습니다. 문제는 이 추진력이 안 좋은 쪽으로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30분 늦게 일어나기, 재벌집 막내 아들 한 편만 보려다 3편 보기, 일하다 스마트폰 들여다보기 등 안 좋은 습관이 반복되면 나쁜 쪽으로 관성이 생깁니다. 그러니 성공에 방해되는 행동이 있다면 가속도가 더
붙기 전 과감히 그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성공은 단순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인내심을 발휘해 버티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버틴다는 건 가만히 앉아 온갖 고통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게 유익할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며 성공 엔진을 꺼트리지 않는 게 진짜 인내입니다. 여러분에겐 인내심이 있나요? 둘째, 두려움을 극복하라. 우리는 모두 가끔씩 도전을 꿈꿉니다. 유튜브 해볼까? 사업 시작해볼까? 큰 프로젝트 지원해볼까? 등 다양한 도전을 꿈꾸죠. 그런데 99% 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전을 망설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도전하지 못하고 걱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멘탈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고통스러운가?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움에 얼굴이 질렸을 때다. 정작 고통이 시작되면 그것을 도저히 이기지 못할 만큼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고통은 겪기 전이 가장 강력하고 그 후 점점 약해진다.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에 빠질 때는 고통에 대해 걱정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 프로젝트 잘못되면 어떡하지? 처럼 생각에 빠질 때죠. 그런데 대부분 막상 일이 닥치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첫사랑이랑 헤어지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다시는 연애 못할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옆엔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군대 가기 전엔 2년 언제 가냐? 난 이제 뒤졌다. 등 온갖 걱정 생기고 두근두근 하지만 막상 가보면 나름 재미도 있고 생각보다 금방 가잖아요. 물론 다시 가라면 안 가죠.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건 상황, 문제가 아닙니다. 걱정,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고통에는 질량이 없다. 고통에는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는 감정의 강도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별은 고통 90, 실직은 고통 100 이런 식으로 고통의 양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똑같이 이별해도 한 사람은 금세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은 죽을 듯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 감정만 잘 다룰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고통도 극복하는 황금 멘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나 지금 걱정이 있어. 앞으로 이런 말은 다음으로 대체하라. 나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걱정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즉 걱정은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 갈등, 시련, 난관 등이다. 걱정은 허공에서 생겨났다가 허공으로 사라진다. 존재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습관을 들이면 걱정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막연히 걱정이 있어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어 라고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노후가 걱정돼 라고 할 게 아니라 나는 노후 생활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문제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니 실체를 해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 계산하고 그를 위해선 얼마를 저축해야 할지 몇 % 수익률이 필요한지 계산해 투자 방법을 연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걱정돼 라는 말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으니 해결책도 없습니다. 명확하게 문제를 정의하는 게 걱정,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빛으로 어둠을 채우는 거란다. 어둠을 파내려고 애를 쓰거나 어둠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모두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잖니. 막연한 걱정은 어둠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리 손으로 덜어내려 하고 쫓아내려 해도 손에 닿지 않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유일한 해결책은 빛입니다. 걱정이라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바로 감사입니다.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것,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보단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현실에 감사하는 게 걱정을 물리치는 법입니다. 성공을 향한 도전을 막는 가장 큰 적은 걱정, 두려움입니다. 이 적을 쓰러뜨리기 위한 비결은 이 적이 그저 감정일 뿐임을 직시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명확한 문제를 정의하는 순간 실체 없는 적은 사라집니다. 또한 감사라는 빛으로 걱정이라는 어두움을 비출 때 어둠 속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이 나타납니다. 셋째, 문제를 황금으로 만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왜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지 물으면 사람들은 그냥요, 돈 많으면 좋잖아요, 돈 걱정하기 싫어서요 라고 답합니다. 멘탈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야. 그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들이지. 저도 아직 부자 못 됐지만 부자 되면 좋을 겁니다. 하기 싫은 일 억지로 안 해도
되고 세상 문제 중 상당수가 돈만 있으면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돈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인생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멘탈 연금술사들 말처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에 대한 답을 다 내리고 나면 이제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답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같은 철학적 문제는 물론 일반인이라면 겪을 필요 없었을 세무, 법률, 상속 문제 등 더 큰 현실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아, 머리 아프다. 난 부자 안 할란다. 그게 아니죠. 부자 되면 더 크고 복잡한 문제들의 답을 내려야 하지만 부자 못 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시시한 문제만 풀며 인생을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빈자들은 문제를 한계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한계를 만난 걸 실패로 규정하죠. 그러니 어떻게든 문제를 피하려 듭니다. 반대로 부자들, 멘탈 연금술사들은 문제를 기회로 바라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문제를 해결했을 때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 믿고 기꺼이 문제를 환영합니다.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면 어려운 시련과 문제를 만났을 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려운 시련과 문제야말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아령 아닌가?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멘탈 연금술사들이 부와 성공을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를 통해 배우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부자가 되면 더 크고 복잡한 문제에 답을 내려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부자들에게 문제란 없습니다. 기회가 있었을 뿐입니다. 문제를 한계,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어떻게든 피하려 해선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더 큰 문제의 답을 내릴수록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벽에 부딪혔다는 것은 뭔가에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뭔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고비를 막고 있다는 의미다. 여러분에게 문제란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에게 문제란 황금입니다. 문제를 환영하고 기회로 삼는 게 황금 멘탈을 만드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모든 부와 성공은 멘탈이 결정합니다. 멘탈을 갖추지 못한 성공은 파도에 쓸려가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멘탈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성공을 위한 황금 멘탈을 만드는 연금술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버티세요. 인내심이 성공의 전부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이 기회를 얻을 때까지 실력을 키우세요. 고통에는 질량이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두려움의 크기일 뿐입니다.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감사라는 빛으로 두려움이라는 어둠을 몰아내세요. 문제를 황금으로 만드세요. 문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아령일 뿐입니다. 강한 멘탈 없이 성공한 사람, 그리고 그 성공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성과는 그 어떤 역경도 넘어설 수 있는 황금 멘탈에서 나옵니다. 북토크와 함께 황금 멘탈을 만들고 결국 성공을 쟁취하실 우리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